네, 안녕하십니까.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유력 대선 주자들의 복지정책을 제3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명조입니다. 오늘도 공동선 정치 대표를 맡고 계신 한면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지고 가을의 정치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정치권은 점점 더 이렇게 열기가 가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임박해 오는데 네. 추석 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현안을 얘기하는데 네. 통상 그 뭐 대선을 임박했을 때는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누리당, 네. 박근혜 진영이나 또 민주당 진영도 마음들이 바쁘겠죠. 뭐 그래서 행보를 많이 취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어제 뭐 오늘 얘기로도 또 안철수 원장도 네.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은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는 그 어제 오늘 4대강 예. 구간인 금강의 이제 권역인 백제보하고 금강보 좀 네.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살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일단 비가 많이 와갖고 수량이 있으니까 네. 이 물 수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하고 현재로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유속이 이제 더뎌지거든요. 네. 보가 설치되면 보가 네. 설치되기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낙동강 구간의 경우에는 10개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물의 속도가 9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9분의 1로 줄어들면 상당히 뭐 엄청 줄어든 거예요. 거의 뭐 지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예, 거의 흐르지 않는. 따라서 강처럼. 고여 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아무래도 조건에 따라서 녹조 같은 게 이제 네. 많이 끼게 되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야기 되는데 금강의 경우에도 보가 3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세종보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이제 더뎌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은 괜찮겠지만 갈수기에는 이제 수질이 정체됨으로써 네. 3개 정도 보가 설치됐다면 유속이 뭐 좀 많이 느려진다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더뎌진다.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 22조 원 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낙동 이제 4대강 사업에 재원이 투자가 됐는데 네. 이 보를 유지하는 비용이 네. 1년에 대략 2천억 정도 들어갈 걸로 추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엉뚱한 관리비로 예. 쓰이게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네. 나누게 될 복지 같은 쪽으로 전환이 돼야 할 돈이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잘못 들어가는. 네. 어쨌든 뭐 현장 가서 살펴보고 또 네. 갈수기 때도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강 권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네. 네. 그러셨군요.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 근데 그 주제는 좀 어두운 주제를 다뤘죠. 예. 그거는 이분이 처했던 현실이 어두웠던 과거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김기덕 감독만 그 어두운 과거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사실은 행복해하지 않는 네. 그 중에 일부는 어둡고 불행한 현실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선성에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일들을 도덕성에 의해서, 즉 예를 들어서 전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네. 듣는 얘기로는 어쨌든 버림받은 청년이 갖는 그 야수적인 그런 모습이 네.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소돼 간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소되어지는 국면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때 조성되어지는 것이 자식과 어머니와의 그 이 모자지간의 네. 이 아마 가족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문득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냈다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 나면은 역시 그것도 네. 제3정치 공동체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예. 그것이 갖는 진면명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네. 어쨌든 김기덕 감독은 예. 그걸로 인해서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죠. 네. 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네. 그런 그 문화예술계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우리를 좀 기쁘게 하는 소식들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 정치나 외교 쪽에서는 별로 기쁜 소식들이 별로 안 들려와서 사실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의 경우에도요. 15년 정도 그 청계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학력도 뭐 불과 뭐 초등학교, 그렇죠? 이런 경우 한국 사회는 무시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판에서도 김기덕 감독을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건이 불우해서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이 자신의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근데 그 문제 상황이라는 게 삶 속에서 느끼는 아주 처절한 현실이거든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길을 네. 대표적으로 김기덕 감독이 보여줬다. 네. 그리고 여겨져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네. 제시해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제2, 제3의 김기덕이라는 분이 네. 영화는 물론 영화 이외의 영역에서도 네. 사실은 등장할 수 있도록 네. 우리는 여지를 줘야 합니다. 정치권이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본다면 네. 정치권도 확연히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피에타에서 다룬 그 모티브가 된 그 소재가 그 사채 불법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원이 이제 주인공인데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돈을 회수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죠. 그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사금융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복지 공약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뭐가 진정한 복지 정책인지 국민들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것이냐,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그 위키트리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다음 TV 팟으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로 샵 한면이 붙여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유력 대선 주자들의 복지 정책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복지 공약이 굉장히 홍수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일단은 어느 것이 진정성 있는 복지 공약이고 또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3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제3의 복지란 어떤 것일지 한번 먼저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네, 일단 그 제3정치를 네. 정치 철학에 의거할 때 공동체주의 정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점에서는 그 마이클 샌델이나 한면이나 네. 비슷하다. 다만 이제 제 경우에는 동아시아 한국의 여건 속에서 추창되어지는 제3정치이기 때문에 샌델의 그 단순 공동체주의를 넘어서서 네. 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덕목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인간 그 이 자유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그 자아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자유롭게 만개하는데 이 자아라는 것은 어떤 자냐면 고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자아가 아니라 연계적 자아라는 거거든요. 즉
나의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이 유기적 연결 관계가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또 사실 자유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저 목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동선이 구현되려면 네. 자아가 행위하는 방식 속에서 갖춰야 할 것들은 타인과의 이 선순환 관계, 또 선을 추구하는 관계로 가려면은 이제 덕이 함양되는. 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이기심도 갖고 있고 양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기심을 부추기는 사회제도와 정치로 가느냐? 네. 이게 통상 제1정치나 제2정치가 빠지기 쉬운 길이에요. 반면 제3정치는 이기심은 위축시키고 미덕을 증진시키는 정치를 표방한다. 네. 근데 그게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버려진 이 이제 청년 네. 아들이 저질러대는 예를 들어 역할은 사채업자로서 악독한 행위를 전형적으로 저질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협박하고 뭐 등쳐먹듯이 그래서 자신의 부는 쌓아갈는지 모르지만 이 자아는 고립된 자아거든요. 네. 피폐화된 자아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암울해요. 물론 돈은 벌겠지만. 네. 근데 이 과정이 어머니를 만나면서 치유되는 거거든요. 네. 이 치유되는 과정. 그럴 때 어머니의 모성애로부터 악덕한 사람이 미덕을 갖춘 모습으로 인간성이 변모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덕 감독이 영화 속에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평론가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거예요. 정치도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제3정치는 미덕을 함양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양심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미덕이 권장되는 네. 사회제도를 짠다. 네. 이것이 제1정치인 자유주의에 우선점을 두는 네. 것과 비슷하면서 많이 차별화되고 제2정치인 평등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과 부분적으로 연루돼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자유주의나 평등주의자들은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소비에트 체제의 스탈린, 그 다음에 자유주의 체제의 악덕 사채업자 고리업자. 네. 근데 1, 2 정치만으로는 이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럴 때 제3정치는 실제로는 네. 덕을 갖춘 사람들이 커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악덕은 위축되고 네. 그렇죠? 이런 정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뭐 쉽게 말하면 영화와 연루되어진 네. 제3정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피에타 영화의 한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또 그 과정이 있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분 진짜 어머니인지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중간까지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조금 예. 더 그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는 네. 어머니가 자식에게 모성애를 그리고 그 모성애를 느끼는 순간 자식으로서는 그 효성이 근데 이 모성애나 효성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자아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연계적 자아예요. 네, 네. 이 연계적 자아가 건강해지려면은 모성애가 내려오고 그리고 효성을 갖게 되고 네. 근데 이런 효성이라는 것이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네. 그 지평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넓혀져 가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불교도라면은 자비로 대하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유학사상의 전통 속에 놓여 있다면 네. 공자와 맹자께서 얘기하신 인의 자세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사회 속에서 커갈 수 있도록 네. 정치가 제 역할하는 게 제3정치고 그런 시각에서 복지를 봐야 복지 정책도 온전하게 제대로 보인다고 네.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복지가 이제 단순히 정부 예산 투입을 한다, 복지 예산을 증액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복지 정책 전반을 디자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정치의 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와 연결된 연계적 자아의 관점에서 한번 각 후보군들의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 2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의 복지 정책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캠프의 복지 정책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복지 정책에 관한 하는 이분들이 정말 보수 우파 진영의 복지 정책 맞아?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의아스러울 정도로 네. 민주당 복지 정책을 넘어서서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었던 복지 정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네. 현란하게 펼쳐내고 있어요. 좀 정체성의 혼란이 좀 야기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맞춤식 복지를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해주겠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 그리고 부가 순환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생애 주기에 맞춘 평생 맞춤형 복지 정책을 네. 펼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네. 선상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등에 맞는 복지 정책을 다 펼치겠다. 해서 정말 이게 말로만 진행되어진다면은 복지 정책에 관한 네.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제3정치로 볼 때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 우리 사회 정말로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것만 보면은 너무 화려해서 복지 선진국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로 선거 때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현란한 복지 정책을 말로 펼치는 데 불과한 건지 네.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는 네. 미지수죠. 그게 좀 항상 저희한테 혼란을 주지 않느냐.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특정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마치 이 상품을 사면 엄청난 고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사고 나면 또 별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한나라당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화려한 747 공약을 또 국민들이 많이 믿어주시고 또 선택을 했는데 747은커녕 지금 그냥 2만 달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일종의 대국민 사기가 돼버린 어떤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혹시 또 똑같은 새누리당이 결국 한나라당이 전신이니 한나라당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거에서 진정성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3정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747 공약 중에는 7% 경제 성장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은 오는 예고가 2007년 미국의 월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미 조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초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 이미 좀 조성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세계의 경제가 흘러가는 현실과 상반된 747 공약을 네. 던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금년의 경우에는 2% 성장도 쉽지 네. 않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빈 공약이 돼버리고 만 거거든요. 박근혜 예를 들어서 후보의 복지 정책도 실제로는 빌 가능성이 굉장히 네. 빈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거죠.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맞춤형 복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정도의 복지 정책을 수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불가피하고요. 네. 그 많은 예산 가운데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네. 그러니까 중산층 상위권하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과감한 증세를 실제로는 내놓고 있지 못해요. 물론 이제 또 공약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세금의 비율을 21.5%까지 이렇게 좀 조세 부담률을 네. 올리겠다는 거고요. 현재 19% 정도 이 수준인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20% 이내로 떨어진 겁니다. 네, 19% 정도인데 네. 이걸 이제 민주당은 21.5%. 근데 민주당보다 넘어서서 22%까지 조세 부담률 높이겠다. 이렇게 공약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부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하고 그다음에 그 이 기업 법인세 같은 네. 경우도 실제로는 적지 않게 이제 펼쳐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생각보다 이분들이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계속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던 정당에서 갑자기 증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대선용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겠다 그러면 전 박수갈채를 쳐줘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과연 복지 정책과 소요되는 세수를 의지를 갖고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 있어요. 네. 이 정치적 신념이라는 건 통상 이런 거거든요. 시장주의 또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각자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저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서 돈 벌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파이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래 보수 우파의 기본적인 복지 정책은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조성됨으로써 복지 정책은 그걸로 해소된다. 네. 다만 노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보기에 좀 가슴 아프니까 그분들을 약간 선별해서 네. 그분들에게만 일부 복지 혜택을 주자. 따라서 보수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녀적 복지 정책 네. 또는 이제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펼치게 돼 있는데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신들의 정치 신념에서 현저하게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실현 의지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인혁당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논평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나 감정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또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국민들은 결국은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제2 정치나 좌파나 진보에 가까운 그런 복지 정책을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쪽이랑 별로 좀 차별성이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선에서 점차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분은 이제 문재인 후보이긴 합니다. 아직 뭐 결정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니까 예단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도 과거 민주당과 색깔 다르게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보편적 복지론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것이 지난 4.11 총선 직전까지는 총선과 관련해서 3+3 복지 정책을 이미 주창을 했습니다. 네. 그 기조 위에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약간씩 이제 차별화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후보들과 조금씩 다른 복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4대 복지 기본 구상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네. 자신이 삶에 강한 복지를 주창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산, 양육, 취업, 질병, 노후 이런 이래서 삶과 관련되어진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민생에 강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이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모두에게 다 보장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생계를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보장하겠다. 이건 뭐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 강한 복지 정책에서 어쨌든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누구나 말해야 할 이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지역별 균형에 맞는 또 강력한 복지.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제 더 많은 이제 복지 기반을 열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3+3 복지 정책에다가 약간의 특성화되어진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 영국에서 수행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 쉽게 말하면 사회 민주주의가 네. 이제 복지 국가를 추구하면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 복지 정책에 가까운 것들을 민주노동당, 네. 지금은 이제 통진당인데 분열 과정에 있으니까 뭐라고 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안을 민주당이 네. 이제 대거 가져감으로써 네. 그렇죠? 보편적 복지에 지금은 뭐 이렇게 황금 시대라, 물론 말의 성찬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실현이 같아요. 되진 않았으니까. 네. 그 제3정책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금 민주당의 복지나 이런 삼인주의 방식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지는 삼인주의의 복지 정책은 영국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그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 좌파의 주류는 소비에트 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혁명을 꿈꿨었어요. 영국에서도. 예, 그래서 네. 진보 좌파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그 정책 따라서 그 세상을 바꿔야 할. 근데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이어서 2차 세계 대전까지 끝나면서 국민들이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피폐화됐습니까? 네. 고단해졌고요. 예. 이 과정에서 그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특성이 있어요. 이것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그 소비에트 체제처럼 인민민주주의로 간다 그러면서 공산당 일당이 갖는 독재의 폐해가 더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네. 그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 제3정치의 색채로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네. 이때 제3정치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제시한 것이 복지국가론인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요람에서 네. 무덤에 이를 때까지 네. 누구나가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편안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국가가 만들겠다 해서 복지국가를 제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호 받게 됐고, 네. 그래서 삼인주의에 의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어지면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어지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영국의 복지병이 야기되는 겁니다. 복지병. 예, 네. 예. 영국의 복지병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배짱이형 인간이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뭐 일종의 실업 수당을 받아서 먹고 산다든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네. 많이 벌지 않고 요 정도의 국가가 제공하는 돈만으로 나는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이제 이런 배짱형 인간이 많아져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가면은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자가 많아져 가기 때문에 네. 버스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성장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정체되고. 일단 두 가지 문제인데 성장 못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제3정치 공동체주의 정치에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아개발에 소홀히 한다는 문제가 야기되어지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 개발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 네네. 근데 이런 그 복지병이 야기되어지면서 네. 그 영국이 금융 위기를 맞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1997년에 맞이했던 IMF 외환 위기를 영국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로 인해서 쓰는 돈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돈은 적게 되고요. 네. 그럼 외환 위기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선상에서 그 마가레트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보편적 복지 국가를 분별 있게 잘 가지 못한다면은 네. 영국병에 빠지면서
신자유주의 등장을 불러일으키는 네. 문제적 파국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네. 그 점에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별력 없이 그 이 흐름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은 네. 미래 우리 사회가 질곡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선별적 복지밖에 제공하지 않은 제일 정치는 제일 네. 정치대로 싸납고 야수적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인데 영국식의 삼인주의를 덥석 받아들였을 경우에 자칫하면 복지병으로 빠져들 수 있는 바로 그 선상에서 새로운 지평의 제3정치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근데 네. 이런 논의는 그죠?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네. 오직 제가 그죠? 제3정치의 복지 정책을 공동선의 복지라고 네. 말하면서 네. 처음 열어가기 시작했다. 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3정치에 대한 어떤 그 논의 자체가 이제 올해 이제 대선 국면이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정책이 결국은 국가 성장과 맞물리거나 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역동성을 담보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다시 이제 침체로 돌아와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지금 사실 사회 공동체가 많이 피폐해졌는데 또다시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지금 현재 이 주요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겠다는 또 걱정이 갑자기 확 드네요. 그러니까 그 군부 독재 네. 정권 선상에서 네. 문민정부, YS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여기까지는 그 보수 우파의 정책 선상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IMF 외환 위기를 자초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DJ 정부,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진보 좌파의 정부가 10년 동안 집권한 거죠. 네. 근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정도로 정책을 잘 펼쳤느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결과 보지도 않고 누굴 지원했습니까? 5년 전에요. 네. 이명박 현 대통령을 찍은 거거든요. 복지 정책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죠? 보편적 복지 정책 함부로 잘못 갔다가 분별 없이 잘못 갔다가 마치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불러들인 것과 같은 형세로 우리 사회를 질곡에 빠뜨릴 소지도 있다. 네. 그 점에서 세심하게 분별 있게 복지 정책을 네. 살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3의 복지 정책으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또 이제 제3지대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원장의 복지 정책 이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양당에 소속되지 않고 지금 무소속에서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원장의 복지 정책은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일단 저 안철수 원장은 제가 언급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걸 묻기 이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더군요. 이제 안철수의 생각 95쪽에 보면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서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안철수 원장도 선별적 복지가 갖는 한계도 있지만 보편적 복지가 갖는 위험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흐릿하지만 그 제3정치의 복지관의 일단을 피력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설 필요는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와 같은 곳에서 지금 금융 위기에 따른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남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복지가 높아갖고 야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방만하게 돈을 쓰고 부패가 진행되는 것 때문에 복지가 야기되는. 부패 재정 문제. 그렇죠. 재정 위기가. 거기에 비해서 그 북유럽의 국가는 복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금융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서 보편적 복지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원장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서 다만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갈 경우에 약간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이 영국의 복지병 같은 네. 것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보편과 선별의 그 전략적 조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흐릿한 정도의 여지만 남기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은 보지만 아직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네. 아직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 정책 구상에 대한 어떤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니까 디테일한 거는 실제로 출마 선언이 있고 또 캠프가 정식적으로 런칭되면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럼 그때 또 한번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3정치의 복지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1정치, 자유주의에 의거한 사람들은 보통 선별적 복지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아요. 네. 그것에서 현저히 벗어날 경우에는 자칫하면 립 서비스, 빈말에 그치기 쉽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공약은 빈 공약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이제 진보좌파, 민주당과 그다음에 뭐 통진당이었는데 네. 통진당의 경우는 지금 뭐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복지 정책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네. 이것은 적어도 그 이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로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보편적으로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쨌든 기초적인 그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제공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거든요. 보편적 복지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점인데 공동선의 복지, 즉 제3정치가 표방하는 공동선의 복지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자아에 초점을 맞춰서 자아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자. 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건강하게 많이 창출함으로써 그렇죠? 일자리형 복지를 만들어주는 1단계를 일단 구축한다. 일자리형 그렇죠? 복지. 예. 네. 이것은 새누리당이나 그 다음에 그 민주당과 기본적으로 토대를 같이 한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 다만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이게 순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도 많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네. 또는 노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네. 즉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노동 능력을 잃어버린 그 이제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고령자. 인간이면 누구나가 예.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자예요. 네. 이제 요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과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제1 및 제2 정치 세력하고 확연히 구분된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이거거든요. 노동 능력이 있는데 네. 시장이 제공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 제1 정치 세력은 모르겠다고, 제2 정치 세력은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4.11 총선 때 3+3 정책을 제시했는데 플러스 3 정책에 어떤 사안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청년들의 경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면 월 25만 원씩 1년에 300만 원을 4년 동안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월 25만 원씩 그렇죠? 연 300만 원을 4년까지 청년들에게도 돈을 주겠다.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근데 정말로 빈곤으로 내몰린 청년들이야 받아야 되겠지만은 적지 않은 청년들은 부모에게 기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부모에게 기댈 만한데 월 25만 원씩 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자아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기보다는 얹혀서 배짱이형으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량한 복지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네.
청년들의 개발해야 할 자아를 그렇죠? 사실은 위축시키는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정치는 기본적으로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인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접근해 들어가는 바는 연계적 자아예요. 그러면 연계적 자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데 이 자아 실현이 연계되어 있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덕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노동 능력이 있는데 시장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체주의 정치는요.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네. 지역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나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일자리가 있어요. 이건 시장의 일자리가 아닌 겁니다. 네. 네.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동체 일자리가 있다는 공동체 거죠. 일자리. 그렇죠. 이 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에 따른 네. 임금을 주게 될 경우 노는데 주는 보편적 복지의 그렇죠? 혜택과 공동체가 제공한 일자리에 일을 하면서 제공하는 임금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경우 노동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일에 따른 삭스를 받게 되는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주느냐? 공동체에 맞는 일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사 1인당 이 학생 수가 있는데 음악교사 한 사람이 그 담당하는 학생 수가 2011년도 기준으로 448명이에요. 한 사람이. 예. 한 명의 음악교사가 448명을 가령 음악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음악 지도는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학교가 있는 지역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아요. 네. 근데 그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뭐 주일날 보면은 성가대 대원들로 바이올린 켜는 사람,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첼로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그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쵸? 그냥 고운 목소리를 네, 배출하는 네. 성가대원들. 근데 이분들 가운데 네. 직업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10분의 9는 그 좋은 목소리에 그 좋은 연주 실력이 사장돼 가고 있어요. 이런 취미생활이나 봉사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령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재능 기여를 하면 되고 네. 경제적 여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 지역사회가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나는 가수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렇게 화음을 내면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성격이 그죠? 표독하가 악독하다 이런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합창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삐비비거리면서 불협함이 야기되지만 점차 화음의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화음의 단계 속에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내가 염두에 두면서 조절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협동심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보조 음악 교사들이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주면서 네. 그렇죠?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삭스를 주는데 그분들이 기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 많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쵸? 그런 보조 음악 교사들에게 박수갈채를 쳐주는 거거든요. 당신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딱이야. 당신은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 네. 이런 평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평가를 듣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사회적 존재감 네. 공동체적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공동체적 존재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알맞는 임금을 예. 국가가 네. 보편적 복지로 돈을 줄 일이 아니라 네. 일을 맡기고 일에 네. 맡긴 일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임금을 준다면은 임금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재능이 연계적 자아의 재능이 네. 공동체에 구현됨으로써 받는 평가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뿌듯한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적 자아의 존재감입니다. 네. 복지 정책은 그런 것을 그쵸? 고양시키는 네. 이게 세 번째 단계 복지 정책. 네. 따라서 공동선의 복지 정책으로 갈 때만이 아름다운 복지,
복지로 가고 예. 따라서 영국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이런 공동체 일자리 복지 일자리가 나중에는 시장으로 편입되기도 해요. 네, 그럼 네. 시장의 일자리 많아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일자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상당한 좀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이렇게, 예. 그런 경우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잘 분석을 해야 모여갖고 되고. 예. 근데 이미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지방자치가 형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가 실주화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네. 지역의 일자리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예산 받아갖고 네. 공동선의 복지에 따른 임금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복지 문제도 해결되면서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서울시장 께서 진행하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러한 그 공동체적 복지와 또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다 복지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의 복지가 좀 더 그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향후 전국 전망이나 또 국민분들의 어떤 대선에 대한 선택 포인트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정책을 제시할 때 그 제시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걸 판단하셔야 빈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복지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표를 주신다면 네.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대선 국면 속에서 정말 옥석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현명한 선택을 하는 2012년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가신다고요? 네. 그래서 한 주 저희 다음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또 저희 제3정치 콘서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